371페이지 들어왔습니다. 자, 371페이지부터 이제 조사 확인의 본론입니다. 좀 전까지 공부상 조사, 무슨 공부를 보고 어떻게 확인해 나갑니다. 특히 고유번호를 보고 어떤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확인해 나가는데, 자, 기본적으로 조사 확인할 사항이 뭘까요? 조사 확인 사항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게 뭐다? 소재지를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소재지가 무엇입니까? 하면 첫째 줄에 소재지란 소재와 지번을 의미한다. 여러분, 부동산에 있어서 조사를 할 때는 소재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아파트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인지 강원도에 있는 아파트인지 소재지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되죠. 그때 소재지는 무엇으로 확인한다? 첫째 줄에 보시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쭉 내려가시면 1번의 마지막 줄, 아파트와 같은 구분 건물인 경우에는 소재 지번 외에 무엇까지 확인해라?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확인할까요?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다, 그죠? 소재지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게 뭐다? 지목을 확인해야 됩니다. 지목에 동그라미 해놓고 바로 밑에 28지목이다. 그조차가 시험 문제죠. 그래서 지목은 중요한 단원인데 지목은 모두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28지목입니다. 28 하는 것도 시험에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28지목이고 바로 밑에 보면 우리는 사용 목적에 따라 지목을 구분하니까 이를 용도 지목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국에는 땅의 성질을 보고 이게 뭐 마사토인지 황토인지 자갈밭인지를 보고 지목을 붙이는 데도 있고 토지 위치에 따라서 지목을 붙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무엇에 따라서 붙인다?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도 지목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때 지목은 무엇으로 확인한다? 첫째 줄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보고 확인하는데 둘째 줄에 줄 거야 되죠. 지적도, 임야도를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지목 부호로 나타나는데 차, 장, 천, 원에 주의해야 된다.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목은 무엇으로 확인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학교 용지다. 그러면 학교 용지라고 대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대장을 보고 지목을 파악할 수 있는데 학이라고 도면에도 표시가 됩니다. 도면에 학 이렇게 돼 있고 학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부호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근데 이 부호가 다행스럽게 제일 앞 글자를 따니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자, 잡종질은 뭐라고 돼 있다? 잡돼 있겠죠. 과수원은 과, 목장용지, 목, 철도용지, 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스트레스는 안 받는데 조심해야 될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다시피 차, 장, 천, 원에 주의해라. 차, 장, 천, 원 요 네 가지 부호는 몇 번째 글자를 딴다? 두 번째를 딴다. 두 번째 따는 게 네 개니까 조심하시고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자, 차가 뭘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글자니까 주차장을 차 그럽니다. 장은 공장용지, 천은 하천이니까 두 번째죠. 원은 유원지를 말합니다. 아, 그래서 두 번째 부호는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실무에서 잘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차장에게 얼마 준다? 1,000원 준다. 요거는 두 번째 부호. 그렇게 해서 주의하셔야 되고 바로 이어집니다. 셋째 줄에 대장에 등록된 지목과 실제 이용 사항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하는데 이제 특히 줄 거야 됩니다. 특히 토지대장의 지목이 뭘로 등재되어 있다? 임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줄 딱 꺼놓고 밑에다가 토림 적으셔야 됩니다. 해당 토지는 개간이 가능한 임야가 많으므로 개간 가능성 유무를 조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토림이라고 적었고 예전에 수업도 한 바도 있지만 토림이 탁 들어오면 항상 여러분에게 한자로 적습니다. 흑토자에 숲을 림자를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왜 한자로 적었는가 하면 토림은 임야면서도 토지대장에 기록을 합니다. 자, 다시 토림이 뭐라고요? 임야면서도 토지대장에 기록한다. 아, 그래서 독특하다 그죠? 독특하다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어디에 기록하고? 토지대장에 기록을 하고 모든 임야는 어디에 기록하고? 임야대장에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임야면서도 어디에? 토지대장에 기록되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런다? 토림 이렇게 부르고
토림이 만들어진 원리를 알면 객관식 문제가 나올 때 따라 붙을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필기하지 말고 원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토림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야산이 있습니다. 야산, 그러니까 별로 재미가 좀 없잖아요. 이름을 달아줍니다.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산 17번지라는 5만 평의 임야가 있습니다. 여기 산하고 붙었으니까 이게 임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요즘 신림동에 가보셨나요? 옛날에 난곡하고 이런 계곡이 있거나 변두리가 있던 지역은 전부 다 지금 더 뭘로 바뀌었다? 아파트 단지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신림동, 봉천 이런 데 가면 거의 옛날 동네는 다 없어졌죠. 요즘 또 아파트 위에다가 번쩍번쩍 다는 것도 많이 달아놨죠. 이거 왜 달아놨을까요? 폼 나게 달았는데 공용 전기비는 더 많이 들어간답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 신림동 쪽에 가면 이제 일정한 부분은 거의 다 아파트 단지가 다 됐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요즘 서울 사람들은 신림동, 봉천동 이러면 옛날에 아주 옛날에 가난했던 그게 추억이 남으니까 사실 그거 아니어도 가난한 데가 많았었죠. 그런데 워낙 그때 신림, 봉천이 오래된 그 이제 가난한 동네니까 신림동에 산다 이러면 사람들이 억수로 안 됐게 이래 보는 거라 그죠. 그래서 이제 동네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아파트 가반 오른다 이래가지고 이름 다 바꿨습니다 지금. 아직 전철역은 신림 봉천인데 신림동은 대학동인가 이래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 하여튼 동네 이름 바뀌었습니다. 또 봉천동도 뭘로 바뀌었어요 지금. 뭘로 바뀌었는데 지금도 그 대다수 사람들은 그냥 신림 봉천 이래 쓰죠. 뭐 그게 워낙 오래된 말이니까. 신림 봉천 이렇게 쓰는데, 자, 어쨌든 이 지역이 이렇게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을 하늘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돼 있겠죠. 자, 여기가 뭐 산 17번지, 즉 이 땅입니다. 산 17의 뭐 15의 1, 산 16이 있었다 치고, 아파트 단지가 지금 어디까지 돌았다? 여기까지 아파트 단지가 돌았다. 지금 이런 그림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보다시피 일정한 부분은 아직도 임야로 남아있죠. 자, 그러면 임야는 임야대장에 있고, 토지로 바뀐 부분은 토지대장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바뀐 부분만 옮겨놓으면 이것도 언젠가는 토지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 그죠? 그럼 이 부분을 남겨놓고 임야에서 토지대장을 바뀐 걸 옮기고 하면 장부가 보기도 싫고 또 관리해야 될 장부도 많으니까 이것도 조만간에 옮길 거니까 아예 임야지만 어디에 기록한다? 토지대장에 같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다? 임야면서도 토지대장에 기록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른다? 토림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리를 알았다면 지금 교재도 살짝 지나갔지만 토림은 개발 가능성이 높다. OX. 조만간에 개발되겠죠. 그죠? 개발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을 따라 붙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는 저런 토림은 별장 용지입니까? 전원주택지입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별장이라는 것은 강원도 꼴짝에서 1년에 한두 번 가는 게 별장이고 전원주택은 대도시 주변에 있으면서 공기가 좋고 이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토림은 강원도 꼴짝에서 만들어진다. 대도시 주변에서 만들어진다. 반드시 대도시 주변에서 만들어지니까 전원주택지에 적합하다. 이런 말을 따라 붙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현업에서 개공사가 됐을 때 저 토림 주인이 우리 이 땅은 토림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자기가 자랑하는 거다? 아니다. 자랑하는 거죠. 지금 임야로 돼 있으면서 세금은 싸지만 토지와 성질이 거의 같잖아. 토지대장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자랑하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 공부하신 여러분들이 28지목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이래 버리면 어느 학원 출신입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땅 사고 파는 건 날 셉니다. 그래서 토림은 28지목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실질적인 지목으로서 알아놔야 된다고요. 자, 다 정리하면 토림이 뭐다? 임야면서 토지대장에 기록된다. 개발 가능성이 높다. 동의하시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현장 조사에서 확인해야 된다. 그런 취지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목은 비교적 중요한 단원이었고 지적법에서도 빠지지 않고 출제합니다. 넘어가면 3번 면적도 확인해라. 자, 조사 확인하는데 면적은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같은 아파트라도 30평인지 15평인지에 따라서 가격이 확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면적을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왔고 자, 당연하지만 첫째 줄에 면적은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장으로 필지별 확인합니다. 두째 줄에 보시면 구분 소유 건물, 뭐 대표적으로 아파트라고 치고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면적을 함께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면적을 정리했고 그 넷째 줄에 내려오면 이름 면적이 대장과 등기부가 다르면 뭐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건 지금 계속 이야기해왔던 내용이니까 체크하시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면적은 무엇으로 표시한다. 마지막 줄에 보면 면적의 단위는 뭐가 원칙이다. 제곱미터가 원칙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적을 이야기할 때는 무엇으로 이야기해야 된다? 제곱미터가 원칙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아파트는 몇 평에 사니? 지금 너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앞으로 그래 말하면 안 되고 몇 제곱미터에 사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 평, 마지기 이런 말로 하면 틀린다. 자, 그러니까 항상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1제곱미터는 마지막에 줄 거야 돼요. 0.3025평이고 한 평은 얼마다? 3.3058제곱미터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숫자를 계산한 거 짚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곱미터를 평을 제곱미터로 고치는 것은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제곱미터는 평으로는 얼마입니까? 0.3025평. 한 평은요 3.3058제곱미터. 이거 기억해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표를 보시면서 100제곱미터는 몇 평일까요? 100제곱미터는 30.25평. 그래 말하면 되겠죠. 자, 다시 100평은 몇 제곱미터입니까? 100평은 330.58제곱미터. 그렇게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잖아. 그죠? 그래서 그 식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시험 용어는 그렇게 따라가시고, 여러분 현업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하면 편합니다. 우리 아파트가 109제곱미터다. 그러면 이런 109제곱미터다 이러면 평으로 눈에 싹 안 들어오죠, 지금. 그죠? 그리고 이것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 109제곱미터라고 나오면 마지막 숫자를 없앱니다. 마지막 숫자를 없애면 남은 게 얼마다? 10이잖아요. 곱하기 3 하면 여기 얼마? 30평. 이렇게 됩니다, 이게. 계산하는 방법이 간단하다고요. 그런데 109제곱미터면 9는 5보다는 크죠. 이걸 확 내버리기는 아까우니까 5보다 크면 요걸 1 하나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몇 평이다? 33평형이에요. 이러면 거의 정확해요, 이게. 그죠? 현장에서는 개공사가 이해할 때는 우리 아파트가 124제곱미터입니다. 자, 이거 평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잖아, 지금. 그죠? 그럴 때는 마지막 걸 어때라? 없애라니까요. 그리고 곱하기 3 하면 여기 36평형입니다. 되겠습니까? 계산하기 쉽다고요. 4는 그대로 없애도 되잖아요. 5가 넘으면 하나 올리고. 다시. 우리 아파트가 156제곱미터입니다. 그럼 공부에 156제곱미터 나오는데 바로 평으로 딱 이야기해 줘야 된다니까. 그죠? 그러면 요거 6은 5보다 넘었죠? 그럼 요걸 16으로 하는 거예요. 곱하기 3 하면 48평형이다. 가장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무를 할 때는 요렇게 하시라고요. 실무를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실무를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자, 지금 시험용으로는 0.3025, 3.3058 요거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면적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건물에 대해서 구조도 확인해야 된다. 자, 그때 구조하고 들어오는데 하단에 보면 건물에 대해서는 구조, 건축연도, 용도, 방향, 경계 뭐 이렇게 들어오는데 건물은 전부 무엇으로 확인한다?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합니다. 제일 하단에 경계도 확인해야 됩니다. 경계도 비교적 중요합니다. 자, 제일 밑에 줄 경계라는 것은 무엇으로 확인한다? 지적도, 임야도로 확인합니다. 지적도, 임야도 임줄 꺾고 지적 청량에서 지번별로 획정하여 등록한 선, 이를 경계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올라가면 이제 판례도 쫙 나오는데 이 판례는 연무 지적법에서도 다 공부해야 될 판례고 참고가 될 거니까 잘 체크하시고 373쪽에 상단에 보면 하나 알아야 될 거. 따라서 토지가 지적공부상 한 필의 토지로 등록이 되면 공부상의 줄 것입니다. 공부상의 경계가 현실의 경계와 다르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계는 무엇을 따라야 된다? 공부상 경계를 따릅니다. 지적도상의 공부다. 그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땅입니다. 이를 사실상 경계라 그럽니다. 저 전봇대에서 이 전봇대까지가 내 땅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경계고 이런 경계를 사실상 경계와 도면상에 있는 경계가 다르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도면에 있는 경계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은 중요하니까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넘어가면 지형과 지세가 들어옵니다. 자, 지형이 뭐죠? 땅의 모양. 지세, 땅의 기울기입니다. 여러분, 지형 옆에다가는 지적도 적어놓습니다. 그 지형은 지적도로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세는 땅의 기울기입니다. 여러분, 땅의 기울기라는 뜻은 평평한 땅이 좋다, 언덕이 많은 땅이 좋겠다. 평평한 게 좋겠죠. 유용성 때문에. 그래서 지세도 파악하는데 지세는 지적도 이렇게 시험에 들어오면 틀립니다. 지세, 땅의 기울기는 무엇으로 확인한다? 현장조사, 요래 적어놔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될 것 체크했었습니다. 지세는 현장 답사입니다. 그리고 3번 도로도 확인해야 된다. 자, 도로도 첫째 줄에 보시면 무엇으로 확인한다? 거기 보면 지적도 또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 도로도 나타나는데 거기 보시면
그 마지막 줄, 도로의 마지막 줄 쫙 긋습니다. 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도로를 뭐라 부른다? 맹지 그럽니다. 이런 거 알아놔야 됩니다. 맹지에 동그라미 놓고 인 경우에는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사용 가치는 현저히 떨어진다. 그래서 도로와 한 면도 물지 않은 땅을 뭐라고 부른다? 맹지. 맹지는 사용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한다. 이렇게 가볍게 가고 있습니다. 자, 하단에 내외부 상태 들어오고 오른쪽 375페이지 공부봅니다. 자, 이 토지 대장에 대한 공부도 우리 중개실무에서는 물어 들어옵니다. 뭐 어차피 또 지적법에서도 다 공부하시지만 일단 토지 대장을 보고 알 수 있는 것 일단 동그라미는 합시다. 토지 대장을 보고 알 수 있는 것 제일 왼쪽 위에 뭐 나타납니까? 고유번호. 아까 대장에 고유번호 나타난다 그랬죠? 앞에다가 19자리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고유번호. 바로 밑에 소재 나타나죠? 지번. 오른쪽에 도면, 장번호, 축척. 그리고 바로 밑에 토지의 표시로서 지목의 동그라미. 대장의 지목 나타납니다. 면적 동그라미. 면적은 무엇으로 표시한다? 제곱미터로 표시한다. 사유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사유? 옆에 토지 이동 사유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토지가 이동된 사유가 나타납니다. 토지의 이동이 뭐라 그랬죠? 토지의 이동이라는 것은 토지가 물에 둥둥 떠내려가는 것을 이동이라 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여러분 토지는 이동한다 안 한다? 이동합니다. 토지는 이동한다 안 한다? 이동 안 합니다. 땅이 막 움직입니까 여러분들? 합니다 하는 분이 앞에 계셔가지고 내가 졸도할 뻔했습니다. 땀이 바짝바짝 납니다. 우리가 그죠? 여름에 장마가 막 지면 이럽니다. 우리 땅 떠내려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실제로 땅 떠내려갔다 안 떠내려갔다? 에이 안 떠내.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실제 장마가 져가지고 땅이 떠내려갔다 할 때는 땅이 떠내려간 게 아니고 땅 위에 있는 식물, 작물들이 떠내려간 거예요. 땅은 안 움직여요. 그죠? 땅은 안 움직이는데 지금 거기 사유가 토지 이동 사유라 그랬잖아요. 그럼 토지 이동이라는 것은 토지가 물에 둥둥 떠내려가는 게 아니고 다르게 바뀌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동은 이사할 때 이자가 아니고 다른 이자를 씁니다. 이동. 그래서 괜히 쓰다가 또 틀리는 수가 있으니까. 쓸 줄 압니다. 이동이 뭐라고요? 다르게 움직였다. 다르게 움직였다를 이동이라 그래요. 이 이동. 그럼 토지가 다르게 움직였다라는 말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달라지는 게 이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재지가 바뀌었다. 면적이 100제곱미터였는데 반을 끊어서 팔면 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면적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달라지는 것을 뭐라 그런다? 토지가 이동되고 그 사유를 적어준다고. 분할이다, 합병이다 이렇게 적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오른쪽에 소유자 나타난다 그랬죠? 소유자 동그라미. 자, 그리고 제일 밑에 내려오면 용도지역 있죠? 용도지역에다가는 임의적 그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토지 대장에 있어서 임의적인 사항은 무엇입니까? 하면 용도지역에다가 임의적 적어 놓습니다. 자, 그래서 대장 보고 계시죠? 이 대장은 여러분 지적법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빈 종이 딱 갖다 놓고 요 그대로 뺏겨 보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중개실무하고 지적법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장 넘기면 지적도가 들어옵니다. 자, 지적도는 뭐 지적법에서도 다 배우지만 지적도를 탁 보면 십자가가 하나 탁 보입니다. 그 십자가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된다? 색인도. 그 색인도가 나타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색인도인데 색인도라는 것은 찾아가기 좋게 하는 거예요. 자, 거기 색인도에 몇 번에 까맣게 칠해져 있다? 8번. 그러면 이 도면이 지금 8번 도면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8번 도면인데 그 도면의 제일 밑에 보시면 25답 찾았습니까? 25답 찾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찾고 싶은 땅이 25의 1을 찾고 싶습니다. 25의 1을. 지금 거기에는 25의 1이 안 나타나죠? 그 25 옆에 뭐 29, 위에 24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25의 1을 찾고 싶으면 그 25의 1은 보나마나 25하고 붙어 있겠죠. 그죠? 그러면 거기 왼쪽에 있거나 밑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 그죠? 아, 그러면 어느 공부를 찾아가면 좋겠다? 7번이나 18번을 보면 나타난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부른다? 색인도 그러는 거예요. 찾기 좋게 하는 거다. 지적 도면에는 색인도가 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하단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X, Y점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 377페이지 보니까 등기부의 기재 예가 있습니다. 자, 이게 또 중개 실무기 때문에 잠깐 찾아가는데 교재 한 장 넘기시면 거기 등기부가 나타나는데 요거는 무슨 등기부죠? 전산 등기부, 전산의 동그라미.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등기부는 전부 전산 등기부입니다. 그럼 이걸 이제 등기부를 보고 또 등기 시간에 공부도 합니다.
근데 지금 보고 있는 것 377페이지 거기 상단에 등기부 예가 있잖아. 그죠? 거기는 앞에다가 등기부 앞에다가 수기 적어 놔봐요. 수기 등기부다. 그런 뜻이에요. 자, 수기 등기할 때 수기가 무슨 뜻이죠? 아, 손으로 쓴 등기부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등기부는 다 전산화 됐습니다. 예전에 수기로 등기부가 되어 있던 것을 한 10년에 걸쳐서 작업을 해가지고 그걸 전부 전산으로 파일을 다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나가면 토지대장, 등기부 이런 것들은 전산으로 쪼르륵 뽑아는 걸 만나죠. 근데 중개 실무를 하실 때는 이 수기 등기부를 만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떤 물건에 대해서 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금 전산이 되기 전에 폐쇄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누구였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름이 뭐였다, 이런 걸 봐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그때 수기 등기부, 이 등기부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만나게 되면 이 등기부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볼 줄 알아야 되니까 이 실무에 넣어놨다 이 말이에요. 자, 보는 방법입니다. 이 수기 등기부는 제일 왼쪽에 뭐가 있다? 등기번호가 나타납니다. 등기번호 동그라미 놓고 등기번호가 몇 호로 돼 있죠? 38호 돼 있죠. 자, 38호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밑에 표제부 찾았습니까? 표제부에 서울특별시 땡땡구 땡땡동 38 찾았습니까? 그게 등기번호입니다. 그래서 등기번호는 무엇으로 표시한다? 지번으로 표시한다고. 지번. 그죠? 지번이 등기번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계동 15번지에 있는 땅을 알고 싶다. 그러면 상계동 15번지라는 15를 탁 넣으면 요 등기부가 탁 올라온다고요. 등기번호는 지번인데, 근데 왜 또 그 지번을 지금 보다시피 셋째 칸이 있는데 제일 밑에 적어놨죠? 왜 제일 밑에 적었을까요? 왜 제일 밑에 적었다? 지번이 바뀌는 수가 있거든요. 38번지가 52번지로 바뀌면 그거 옮겨 적으려고 제일 밑에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번을 등기번호라고 합니다. 38호.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카드의 장수라는 거 찾았습니까? 카드의 장수는 거기 1번 찾았나요? 1학년 1반, 1학년 2반 보이시죠? 그 1번에다가는 표 적어 놓으셔야 돼요. 표제부를 이야기합니다. 2번에다가는 갑 적어 놓습니다. 갑구입니다. 밑에 3번 찾았나요? 3번에는 얼 적어 놓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번이 뭐라 그랬죠? 표제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등기부에 표제부가 한 장이 있다. 그럼 그 1번에다가 도장을 딱 찍는다고. 인.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1-4에 도장이 찍혀 있다. 그러면 표제부가 몇 장이다? 넉 장이니까 확인해라.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 수기 등기부는 수기로 쓰는 거고 전부 다 그걸 복사해서 내줬다고요. 그런데 이걸 한 장을 흘러버리면 중간에 내용을 못 보는 수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1학년 3반에 도장이 딱 찍혀 있으면 표제부를 몇 장 확인해야 된다? 석 장을 확인해라.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2번이 뭐다? 갑구예요. 그럼 2번에다가 도장이 딱 찍혀 있으면 갑구가 한 장 있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2학년 5반에 도장이 딱 찍혀 있다. 그러면 갑구를 몇 장 찾아라? 5장을 확인해라. 지금 그런 뜻이에요. 무슨 이해하시겠죠? 근데 3번은 뭐다? 얼구예요. 근데 얼구는 옆에 보니까 없음 있죠. 자, 얼구는 두지 않을 수 있다. OX. 오. 왜 그러면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 안 되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얼구가 없으면 없음에다가 도장을 딱 찍는다고. 됐죠? 아, 그럼 이건 얼구를 안 봐도 된다고요. 그런데 이런 걸 안 적어 놓으면 얼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당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얼구가 없는데도, 얼구가 원래 있었는데도 자기가 복사하는데 놓쳐가지고 이 얼구가 없는 부동산이구나 이렇게 알면 실수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없음에다가 도장을 딱 찍어준다고요. 그러면 얼구는 안 봐도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3번에 도장이 딱 찍힌다. 그러면 얼구가 몇 장? 얼구가 한 장 있다 이 말이에요. 얼구가 3번에 찍으면. 얼구가 2장 만들어지면 3학년 2반에 도장 딱 찍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수기 등기부를 보는 법을 알아야 돼. 지금 그죠? 그리고 하단에 표제부, 갑구, 얼구가 연결되어 있고 요것들을 전부 다 지금은 뭘로 만들어 놨다? 전산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전산 등기부가 들어옵니다. 등기부는 당연히 등기 시간에 하는 거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하단에 가면 수도, 정기, 오른쪽에 뭐 입지 여건과 환경 조건 이것들은 읽으시면 됩니다.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가볍게 확인하시고 이제 또 중요한 게 379페이지 하단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권리관계는 또 중요한 단원이 들어오는데 자, 이 권리부는 무엇으로 확인한다?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넘어가면 자, 확인해야 될 것이 첫 번째 권리자를 조사 확인해라. 여러분 일단 교재부터 체크해놓고 다시 정리합시다. 자, 권리관계를 확인할 때는 뭐를 확인하라고요? 권리자를 조사 확인합니다. 그때 권리자는 당사자를 확인하는데 당사자 동그라미 딱 해놓고 자, 당사자를 확인할 때 가장 먼저 정리하셔야 됩니다.
내려가면 이 당사자를 확인할 때는 동그라미 1번 줄 긋고 자연인인 경우에는 이렇게 확인합니다. 어떻게? 권리의 진정성을 확인하는데 진정성에 동그라미 해놓고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셋째 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일단 소유자로 추정되므로 등기부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서 조사 확인한다. 그거 줄 거놓습니다. 체크해놓고 다시 정리하자 그랬습니다. 니은 진정성이 확인이 되면 행위 능력 등을 확인합니다. 첫째 줄에 줄 거야 됩니다. 자연인의 법률 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 능력 동그라미 행위 능력 동그라미가 있어야 한다. 계속 갑니다. 이때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뭐가 되고 무효 죽습니다. 거기 제한 능력자가 행위 무능자하고 같은 말입니다.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뭐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소의 동그라미 됐고, 자 오른쪽 갑니다. 이번에는 디귿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렇게 확인해라. 대리인의 밑줄 꺼놓고 첫째 줄 대리인은 뭐가 있다? 법정 대리인과 임의 대리인이 있다. 동그라미 놓고 이렇게 확인해 나갑니다. 또 하나 더 넘어가서 382페이지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이렇게 확인해라. 공동소유의 밑줄 꺼놓고 공동소유는 유형이 몇 개? 3개가 있습니다. 공유 동그라미 합유 동그라미 총유의 3가지가 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내려가면 크게 2번 법인인 경우에는 이렇게 확인합니다. 첫째 줄에 권리 이전 의뢰인이 법인인 경우에 개공사는 먼저 법인격의 유무를 무엇으로 확인한다?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한다. 법인 등기부라는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가볍게 줄 것이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는데 이제 권리자에 대한 진정성 등을 확인하라. 지금 이렇게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죠. 진정성이라는 말은 물건을 파는 자, 사는 사람을 사이에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팔아주세요, 사주세요라고 온다고 바로 막 팔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진짜 자기 물건을 파는지 남의 물건을 훔쳐서 파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뭐를 확인해라? 진정성을 확인하는데 자 여러분이 개공사라면 이 사람이 물건을 팔아달라고 오면 진짜 자기 건지 남의 것을 훔쳐서 파는지를 어떻게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등기부 등본을 떼보겠죠.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소유자가 누구로 나타난다? 갑 이렇게 나타나면 본인 갑이 왔는지는 어떻게 확인한다? 아까 줄 것이었지만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한다.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아주 가벼운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판례가 제시하는 내용인데 만약 이것을 확인하지 않아서 중개사고가 나면 개공사는 손해배상 책임 크게 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현장에 나가거든 팔아달라고 오면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딱 떼보고 본인인지 여부는 무엇으로 확인해야 된다?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현장에서는 그죠? 의뢰인 보고 아파트 팔아주세요 하고 왔는데 주민등록증 내보세요. 그러기가 좀 안 쉽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머리를 좀 써가지고 우리는 주민등록증을 복사를 해놓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복사합니다. 이 말은 뭐다? 내놔라. 지금 이 말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딱 해서는 등기부에다가 복사를 딱 떠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물건을 다 거래하고도 나중에 와서 나는 팔은 적이 없다. 이런 놈을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왔다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등기부와 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진정성은 본인이 왔을 때 그렇게 확인하면 되는데 대리인이 옵니다. 자, 병이라는 처가 와서 우리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그럴 수도 있다 없다? 있지. 우린 이를 대리인 그럽니다. 자, 그러면 대리인이 왔을 때는 어떻게 진정성을 확인합니까? 하니까 본인의 인감이 첨부된 무엇으로 확인한다? 위임장으로 확인합니다. 본인의 인감이 첨부된 할 때 본인은 여기 처다 남편이다. 남편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으로 확인한다. 그래서 진정성은 이렇게 확인해야 들어가는데 자 이게 여러분과 저와 같은 자연인 개인이라면 법인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법인은 아까 지나갔지만 똑같습니다. 일단 법인 등기부 등본을 떼봅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거기에 뭐가 나타난다? 대표이사 이런 게 나타나요. 무엇으로 확인하고?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합니다. 그렇게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법인에서 예를 들면 코롱 주식회사가 공장 용지를 팔려고 왔다. 그럼 대표이사가 오는 게 아니고 총무부장 이런 사람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리인이 왔다. 그러면
포롱 주식회사 인감이 첨부된 무엇으로 확인한다? 위임장으로 확인한다. 자연인이나 개인이나 똑같다. 지금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밖에 나가시면 개공사가 되고 나면 법인하고 거래할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개인만 거래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법인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밖에 나가보니까 법인이라는 게 뭐 삼성전자, 현대증권 이런 것만 법인이 아니고 신도리코 대리점, 신도리코가 뭔지 아시죠? 복사기 대리점 할 점포를 하나 구해주세요. 이런 것도 만나고 파리바게뜨 할 만한 점포를 하나 구해주세요. 파리바게뜨 전부 다 법인으로 유지됩니다. 세븐일레븐이 뭔지 아시죠? 편의점 할 만한 점포 하나 구해주세요. 그런 것만 전문으로 거래하는 개공사들도 있습니다. 편의점만 제공하는 거, 그죠? 다 그 사람들 누구하고 거래한다? 법인들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들은 반드시 회사에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을 딱 직원들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법인일 때는 그렇게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정성이 확인이 되었다면 두 번째, 처분할 능력을 확인하라. 지금 교재는 그렇게 출발했고 처분할 능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사 능력이라는 게 있고 행위 능력이 있다. 지금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확인해야 되는데 자, 물어봅니다. 의사 능력이 있는 자는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O, X. X입니다. 반대로 합니다. 행위 능력이 있는 자는 의사 능력을 갖춘 것이다. O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한테 뭐를 요구했다? 능력의 범위를 알고 있느냐? 지금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쉽죠? 안 쉬우니까 우리끼리 약속을 합니다. 의사 능력은 우리끼리 5살이 가지는 능력이고 행위 능력은 19살이 가지는 능력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능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합니다. 의사 능력자는 우리말로 5살은 이 말이죠. 19살의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O, X. X줄 아시겠습니까? 반대로 갑니다. 행위 능력자는 의사 능력을 갖춘 것이다. O, 됐죠? 그럼 능력의 범위를 나이로 기억하나 이 말이에요. 자, 이걸 왜 알아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 민법 또는 등기법에 가면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이 물건을 거래하면 이 값을 매도인을 권리를 이전하는 자라 그러죠. 그럼 이 자는 권리를 받는 자, 취득하는 자죠. 우리 등기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권리를 이전하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죠? 권리를 취득하는 자는 의사 능력만 있어도 족하다. 이렇게 배운다고요. 그럼 이 능력의 범위를 알아야 지금 이런 말을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권리를 넘기는 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행위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등기를 받는 자는 이익을 보는 자잖아. 그죠? 이익을 보는 자는 뭐만 있어도 족하다? 의사 능력만 있어도 족하다. 이런 말을 알아들으려면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된다고. 자, 다시 묻습니다. 의사 능력이 있는 자, 행위 능력을 갖추었다. X. 행위 능력이 있는 자, 의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O. 됐죠? 자, 그럼 능력의 범위를 어느 정도 느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능력이 없는 자가 거래를 합니다. 즉 우리말로 하면 의사 무능력자가 거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의사 무능력자는 누굽니까 하면 5살을 기준으로 봤으니까 5살이 안 되는 4살, 3살, 2살을 의사 무능력자다 그러겠죠. 4살, 3살, 2살을 뭐라 부른다? 영아 또는 유아 혹은 뭐라고 부른다? 만취자라 부르고 이런 자들의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 뭐한다? 무효다. 아까 체크하셨습니다. 무효기 때문에 하나만하다. 그런데 이 무효라는 걸 왜 공부하는가 하면 이거를 모르고 거래를 하면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손해가 발생하면 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손해가 발생하는가 보렵니까? 자, 여기 갑이 등기부상에 확인해 보니까 본인이 맞습니다. 진정성은 맞는데 나이는 2살이 10억짜리 토지를 팔러 왔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뭐 그럴 일 없겠지만 2살짜리 이름으로 10억 등기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의사 능력만 있어도 등기를 할 수 있다니까요. 받을 수 있다니까요. 2살짜리가 올 일은 없겠지만 10억짜리 토지를 팔러 왔다. 그러면 2살짜리는 영아, 유아니까 이거는 의사 무능력자죠. 그러면 개공사가 당연히 거래를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부를 안 했다면 계약을 하겠죠. 자, 그러면 뭐 3억의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럼 계약이 성립이 됐잖아요.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무효라네. 그러면 매도인이 3억만 돌려준다고 해결이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하면 어른 계약금 3억을 지급하기 위해서 아파트 하나에 땅 2개 팔았는데 지금 아파트 가격은 2배나 올랐단다. 그럼 돈만 3억 돌려줘가 될 문제가 아니잖아. 그죠? 그런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의 계약 법률 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행위 능력도 갖춰야 되는데 행위 능력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그를 뭐라고 부른다? 행위 무능력자다.
도저히 민법은 이를 제한 능력자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행위 무능력자는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면 19살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19살이 안 되겠죠. 그러면 18, 17, 16살을 뭐라 부른다? 미성년자 또는 하늘 쳐다보고 1시간씩 웃고 있는 한정치산자, 하늘만 보면 하루 종일 입 벌리고 웃는 자, 검치산자가 있고, 이런 자들은 행위 무능력자로서 법률 행위를 하면 뭐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추인하여야 한다. 아까 계속했지만 추인이라는 말은 동의를 받고 거래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적었는 것은 민법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이게 민법적인 소관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다면 이런 미성년자, 한정산자, 검치산자가 행위 무능자가 법률 행위하면 취소를 할 수 있고 취소가 되면 손해가 발생한다니까요. 그래서 추인하여야 한다까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중개 실무로 들어오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자, 미성년자와의 거래다 이랬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갑이 12살이에요. 진정성을 확인해 보니까 12살짜리가 10억짜리 토지를 팔려고 왔다. 그럼 우리말로 하면 미성년자가 왔다. 그죠? 그러면 미성년자가 왔으면 매도인 김미성하고 계약을 하면 어떻게 한다?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손해가 발생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추인을 해야 돼. 그래서 미성년자 재산은 거래할 일이 많기 때문에 추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요? 부모, 아까 법정 대리인 하는 말이 지나갔죠. 그래서 미성년자의 재산을 걸 때는 부, 아빠가 오면 아빠 나오세요. 미성년자의 아빠 이름이 뭘까요? 김아빠겠지. 그죠? 인. 요렇게 추인을 해야 된다. 이게요. 계약서 작성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부모가 친권자니까 엄마도 있다면 이 엄마도 와서 뭐 해야 된다? 추인을, 공동친권을 요구한다. 이게 판례예요. 원래는 추인은 한 사람만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엄마와 아빠 사이가 나빠지면 나중에 엄마가 나도 친권이 있는데 왜 내 동의 없이 거래했느냐 이러면 복잡해진다니까요. 그래서 판례는 공동친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공사가 돼가지고 미성년자 재산은 거래할 일이 많기 때문에 아빠가 와서 내가 추인하겠소 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상 되지만 좋은 말 할 때 엄마도 나오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사이가 좋은데요 그래도 나중에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 이야기해가지고 공동친권을 유지합니다. 자, 이번에는 한정치산자도 행위 무능력자잖아요. 자, 나이는 42살입니다. 42살의 나이를 뭐라 그러죠? 꽃다운 나이 그럽니다. 꽃다운 42살의 나이인데 뭐라고 돼 있다? 하늘만 쳐다보고 황사 오는 날마다 입 벌리고 웃습니다. 1시간씩. 그러면 한정치산자가 재산을 거래하러 왔다. 이 사람 행위 무능력자죠. 그러면 매도인 김한정인 이렇게 계약을 하면 취소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한정치산자가 지정이 되면 법원으로부터 후견인이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후견인 즉 박후견의 동의를 받고 거래해야 된다. 이게 우리 중개실무에서 하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요. 한 번 더. 나이는 42살. 무슨 나이? 꽃다운 나이. 꽃다운 42살인데 황사 오는 날 입 벌리고 이제는 하루 종일 웃습니다. 검치산자 그죠? 그럼 검치산자가 거래하러 오면 매도인 김검치 그리고 후견인이 지정되어 있을 거니까 박후견의 동의를 받고 거래하면 될 것 같지만 우리 판례는 검치산자는 동의를 받아도 법률 행위를 할 수는 없다. 그러면 검치산자 재산은 누구하고만 하여야 한다? 후견인하고만 하여야 한다. 2년 전에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 그렇게 해서 처분할 능력은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모습을 지금 실제로 중개실무에서 추인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상 내용을 들었다면 중개실무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한다.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고 체크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 저 권리자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공동소유가 돌았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로는 382페이지죠. 공동소유 돌았고, 자, 공동소유는 모양이 몇 가지가 있다? 공유, 그죠? 또 합유, 또 뭐 총유가 있다. 그래서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모양이 공동소유고, 공동소유는 세 가지 모양이 나타나는데 항상 이런 물건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것, 이건 암기해야 된다 그랬죠. 지분이 있나 없나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암기합니다. 공유는 지분 있다 없다. 지분 있다. 이거 암기해야 된다니까요. 합유, 지분 있다. 총유, 지분 없다. 지금 암기하고 있습니까? 자, 지분이 있다 없다가 나왔으니까 그 지분을 처분하는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공유는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합유는요, 동의받고 처분해라. 총유는요? 총유는 지분이 없으니까 지분을 처분한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다. 지분은 그렇고, 자, 전체 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하면 공유는 어떻게 한다?
전체 동의받아라. 합유 전체 동의받아라. 총유는 지분은 없지만 사원들의 규약이 있다면 규약으로 전체물을 처분할 수는 있다. 이 총유가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김해, 김씨, 무슨 공파, 일동, 그거를 종중이라 그러죠. 또는 무슨 고등학교 동창회 건물이다. 이 동창회 건물 이런 것들을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을 총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물건들의 전체물을 거래할 때는 여러분 동창회 회칙 보신 적 있습니까? 몇 년도 졸업생을 회원으로 하고 회비를 얼마를 내는 자를 회원으로 인정한다. 회장을 뽑을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떤 물건을 처분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규칙이 있다니까요. 회칙이 있다면 회칙에 따라서 전체물을 처분할 수 있는데 만약 회칙이 없다면 사원 결의서로서 전체물을 처분할 수는 있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원 결의서 하는 것도 하나 정리를 하시면서 자, 공동소유는 민법은 이해 과목입니다. 그러지만 암기해야 될 것은 암기도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물건을 팔아주세요 또는 사주세요라고 권리자가 들어오면 그 사람이 진짜 자기 물건인지 진정성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 처분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물건에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거래한다. 이걸 공부하셨는데 여기서 시험에 또 비교적 좀 잘 나오는 게 합유가 잘 나옵니다. 합유는 뭐라고요? 지분은 있다. 근데 지분을 처분할 때도 동의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물은 당연히 동의니까 합유를 조금 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합유는 우리 사회에서는 주로 조합이라고 표시됩니다. 여러분 조합 이런 말 들어봤나요? 무슨 신용협동조합. 조합은 동업자 관계고 이 조합을 등기하면 뭘로 등기한다? 합유로 등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확인해 놓으실 것. 자, 그래서 공동소유 보셨습니다. 이제 383페이지 보시면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를 열람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해서 여러분은 너무나 많이 하지만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얼구가 있고 표제부는 사실관계, 갑구는 뭐라고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알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천천히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8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가등기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 확인하고 우리 가등기 공부 한번 한 적 있죠? 가등기는 무슨 효력이 있다? 순위 보존력이 있다. 이런 거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내려가면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렇게 확인한다가 들어가는데 다 등기나 민법에서 공부하는데 특히 4번이 우리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줄 딱 꺼놓고 자 첫째 줄에 체크합니다. 근저당의 경우에는 피담보 채권이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기재됩니까? 채권 최고액이 기재되는데 피담보 채권과 채권 최고액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 경우 개공사는 동그라미 합니다. 채권 최고액을 조사 확인하면 좋하고까지 동그라미 딱 해놓습니다. 근데 이게 또 현실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단원이에요. 자, 지금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줄 끊는 게 이겁니다. 등기부를 여러분 확인해 보니까 국민은행에 근저당이 5천만 원이 설정되어 있다라는 등기부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국민은행에 근저당이 5천만 원 설정되어 있는데 5천만 원을 빌렸을까요? 안 빌렸을까요? 실질적으로 5천만 원 빌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 채무는 얼마일까요?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대략 한 4천만 원쯤 돼요. 요즘은 한 120% 설정한다. 그런 말을 해요. 자,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 등기부에 나타나 있는 5천만 원을 뭐라 그런다? 채권 최고액이다. 채권 최고액이다. 이렇게 말했고 여기 있는 실채무액을 피담보 채무액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지금 줄 것이었지만 채권 최고액과 피담보 채무액이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다. 됐습니까? 됐고. 자, 우리 중개 실무 현장에서는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실채무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1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삽니다. 1억 하면 안 되겠다. 3억짜리 아파트를 삽니다. 근데 1억에 저당이 돼 있다. 그러면 내가 저당을 안고 살게 그러잖아. 그죠? 저당을 안고 살 때는 1억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지금 남아있는 돈은 얼만데를 계산해야 돈을 주고받죠. 자, 1억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이제 2천만 원 갖고 8천만 원이 실제 채무다. 그러면 3억에서 8천 빼고 2억 2천을 주고 내가 이걸 인수하잖아요. 자, 그러면 실제 채무액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판례는 뭐라고 이야기했다? 채권 최고액만 설명하면 족하다. 이렇게 들어오니까 또 이게 현실하고 법률의 모습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법원에서는 채권 최고액만 설명하면 족합니까? 하니까 어차피 채권 최고액이 책임질 금액이기 때문에 개업거사는 이것만 설명하면 된다 이 뜻이에요. 그 판례의 모습은 그렇고 우리 현장에서는 뭐를 잘 알아야 되고 실제 채무를 알아야 돈을 주고 받는다고. 그죠? 그래서 이런 단어를 잘 보셔야 된다고요.
자, 다 정리해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된다? 채권 최고액을 확인하면 족하다. 되겠습니까? 그 개념도 잘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근저당에 관련되는 내용이고. 자, 이제 현장 답사 유의사항으로서 분묘기지권 하는 권리가 들어옵니다. 이 분묘기지권도 아주 또 중요한 취지고 시험에 잘 들어오죠. 자, 분묘기지권은 또 왜 시험에 잘 들어오는가 하면 중개실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민법에서도 만나고 우리 단원에서도 만나는데 분묘기지권이 무엇입니까? 하면 항상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갑이라는 사람의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턱 지었습니다. 무단으로.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갑 토지 소유자면 을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니까요. 그럼 당연히 철거하시오. 이래야 되겠죠. 철거하시오. 그런데 이게 63빌딩이다. 그러면 이게 철거하기가 어렵잖아. 그죠?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이야기한다? 사용료를 내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분묘기지권은 이런 권리죠. 똑같은 갑을이라는 사람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산소를 썼습니다.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면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뭐라 그런다? 분묘기지권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분묘기지권이라는 뜻은 뭐다? 분묘를 보호해주는 권리다. 이런 느낌은 딱 왔습니까? 자, 그럼 이게 왜 우리 중개실무에서 중요하게 취급합니까? 묻는다면, 자, 여러분은 어떤 땅을 거래합니다. 이 땅을 거래해서 샀는 사람이 여기다가 개발을 해서 뭐 온천을 만들겠다. 또는 뭐 골프 연습장을 만들겠다. 그래서 땅을 샀는데 거기에 분묘가 있고 이 분묘를 철거도 못하고 사용료도 못 받는다면 개발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수십억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니까. 그죠? 그래서 중개를 하는 개공사는 이 분묘 기지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돼서. 그래서 이게 시험에 매년 나오는 거예요. 민법에서도 그걸 관리하고. 자, 그러면 우리 교재부터 제가 말로 설명하는 그 교재를 한번 봅시다. 385페이지. 거기 내려가면 1. 분묘기지권의 의 동그라미 1번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분묘의 수호를 위하여 그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에 유사한 관습법상의 판례로서 인정하는 물건이다. 판례 동그라미를 딱 해놓습니다. 그래서 판례로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분묘기지권은 뭐 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부 소송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용들. 그게 판례죠. 그죠? 자, 그런데 하단에 보면 성립 조건이 1, 2, 3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타인의 토지에 있는 분묘에 대해서 철거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이런 권리는 어떻게 하면 성립할까요? 하니까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 토지 소유자의 성낙이 있으면 성립한다. 성낙. 이야기할 필요 없죠. 그죠? 땅 주인이 그래 만들어도 좋다. 그러면 당연히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성낙이 없었더라도 20년 동안 공연하고 평온하게 무엇으로 인정한다? 시효 취득으로서도 인정해 줍니다. 만들어진 지가 20년이 넘었고 서로 간에 뭐 분쟁이 없었다. 그러면 시효 취득으로서 인정해 줍니다. 세 번째가 시험에서 중요합니다. 별도의 특약 없이 거래하면 성립한다. 별도의 특약 없이 거래하면 성립합니다. 자, 별도의 특약 없이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금 갑의 토지에 갑에 관련되는 분묘가 있었습니다. 이건 아무 문제가 없죠. 자기 땅에 있는 자기 분묘니까. 그런데 많은 세월이 지나서 을에게 매매를 합니다. 땅을 팔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분묘는 그대로 따라와 버리면 토지 소유자와 분묘 소유자가 달라지죠.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이해했다면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사람, 을이거나 이 땅을 중개하는 개공사다. 그러면 특약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 말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 땅을 살 때는 갑에게 이 분묘를 뭐 올 8월 달까지 12월까지는 철거하기로 한다라고 특약을 해야만 성립하지 않는다. 어쨌든 성립 조건 세 가지가 성립이 딱 되면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이 효과가 전부 판례로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범위는 어디까지 봐줄까요? 자, 타인의 토지에 있는 것으로서 철거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이런 권리의 범위는 주의의 공지를 포함한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주의의 공지를 포함한다. 이 주의의 공지를 왜 또 포함해야 되는가 하면 시험에서 분묘의 면적에만 한정된다. 그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분묘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앞에 음식 차리는 자리를 뭐라 그런다? 상석.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옆에 비석도 하나 둡니다. 또 석상도 하나 갖출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석상을 뭐라 부르죠? 하여튼 석상이 있습니다. 비석하고는 다르죠? 석상. 본 적 있습니까?
망부서 그래, 망부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것들도 갖출 수 있는데 분묘의 기지만 하나한다 이러면 이것들은 시설물 어떻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주의의 공지를 포함한다. 자, 주의의 공지를 포함하니까 이를 사성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사성은 항상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성은 분묘 뒤에 반월령의 언덕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호해 주는 거. 이런 분묘가 있으면 뒤에 언덕 쌓는 거 보셨습니까? 그를 뭐라 부른다? 사성이라 부르고 사성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자, 사성은 어떻게 된다? 항상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보고 판단을 해서 멀리까지 있으면 안 되지만 가까이 있는 것은 인정해 줍니다. 자, 범위는 그렇고 두 번째, 함은 설치가 되면 기간은 언제까지 봐줄까요? 하니까 기간은 100년 동안 그런 말 하면 틀립니다. 기간은 수호, 봉사하는 한 영구히 지속됩니다. 굉장히 큰 권리죠. 수호, 봉사하는 한 영원히 인정해주고 지료, 땅값은 청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료, 땅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그죠? 그런데 무상으로 하되 3번은 제외. 요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3번은 제외다. 3번이 뭐죠? 요겁니다. 별도의 특약 없이 거래하면 성립한다 그랬죠. 별도의 특약 없이 거래하면 성립하지만 약정에 따라서 요거는 지료는 청구할 수 있다. 그거 하나 체크해 보시고 네 번째, 추가로 설정하는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하고 판례가 돌았습니다. 추가라는 말은 여기 설정된 것들 옆에서 또다시 설정할 수 있느냐? 지금 이런 문제잖아요. 될까요? 안 될까요? 추가 설정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합장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합장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무조건 추가로 설정은 안 된다. 딱 이렇게 잡으셔야 되죠. 하나만 더 정리합시다. 판례가 20여 년 동안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판례만 딱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본 틀입니다. 5번 물권으로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공시라는 말은 나는 이런 분묘 기지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고 남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공시하는 방법으로서 가묘 안 된다. 평장도 안 된다. 암장도 될 수는 없다. 하여 공시 방법도 체크하셨습니다. 가묘 안 된다. 평장 안 된다. 암장도 인정할 수는 없다. 자, 이렇게 해서 분묘기지권의 가장 가벼운 틀들을 정리하셨고 여러분들은 교재에 있는 방법도 이렇게 잘 읽어 놓으셔야 됩니다. 특히 거기 교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짚으셔야 될 것 385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85페이지 거기 미음처럼 꺼보시기 바랍니다. 미음 상단에 미음 찾았습니까? 분묘가 멸실된 경우 줄 것입니다. 386페이지 상단에 미음 분묘가 멸실된 경우부터 줄 것입니다. 유골이 존재하여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하지 않는다. 존속하는 것. 그죠? 일시적인 멸실은 존속합니다. 또 이러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줄 것입니다. 종손에게만 전속되는 권리다. 이런 권리는 종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데 다만 종중이 수호 관리하였다면 종중에게도 기속됩니다. 시옷 주로 한번 봅시다. 자연장, 수목장, 풍장 등의 사유로 인한 분묘기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여러분 자연장, 수목장, 풍장 들어봤나요? 요새 나무 밑에 뿌린다 뭐 이런 거잖아. 그죠? 그 나무 밑에 뿌린 지 20년이 넘었다고 나는 이 땅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그런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가볍게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단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단원이 장사에 관한 법률 들어옵니다. 요거 양이 또 좀 많죠? 잠깐 쉬었다가 장사에 관한 법률을 봅시다.